중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꼽히는 문화 대혁명은 중국 민중에게 수도 없이 많은 좌절과 손실과 지체를 불러일으켰지만 제 소견으로 볼 때 가장 놀랐던 일은 그 10년 기간 동안 대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후 세대와의 단절이 문제가 되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1997년 한국을 강타한 IMF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가 지나 또 다시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여발한 듯이 아주 우습게 그것도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내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위기 극복이 우리 국민의 특기니까요. 위기 예방은 못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일, 즉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경유착이 근절되고 소득 배분이 잘 이루어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당시로서도 대답은 아니올 시다였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금붙이 내놓는 집단적 애국 충정의 반론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구경하기 힘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정도면 그렇게 할까? 아마 한국도 다시 하라면 그런 모습이 재현되리라 보이진 않습니다.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 모범 사례로 IMF의 자랑거리가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잘 되었던 일일까요?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범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한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지표가 그때보다 나아졌는가 하는 문제,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난 일을 되새기는 이유는 현 한국 경제에 있어 수없이 많은 문제점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극복한 IMF 위기의 내면에 어떤 모순으로 인하여 지금 한국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봐야 할 사항은 과연 IMF 구제금융을 가져온 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위기의 본질과 원인이 IMF와 국제금융자본가들이 주장하듯이 아시아 경제개발 모델의 한계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아시아가 국제환투기 세력의 타깃이 되었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이며 이에 따라 대응책과 해결 과정도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대한민국의 혈맹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나라답게 한국은 IMF의 권고 내지는 협박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시장 개방과 과격한 구조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수많은 알짜 기업들의 소유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불러일으켜 국가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권고사항이었던 재벌개혁은 초기에는 당장 재벌이 해체될 것 같이 난리를 쳐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DJ 정부가 너무 빨리 IMF를 극복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순차적이고 보다 냉철한 절차를 취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채워줬다는 비난이 일었고 그 역시 일견 맞는 말이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정반대의 해결책을 구사한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총리였던 마하티르는 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외환위기 전까지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장하며 위기의 원인을 국제투기자본의 아시아 시장 잠식이라는 것을 역설하였고 따라서 위기의 해결책 역시 아시아 경제 모델의 포기가 아닌 자본 자유화를 늦추고 국제투기자본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이러한 그의 주장은 미국 정부와 IMF의 반감을 초래하게 되고 그들의 여론 조작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여론 악화와 더불어 링기트화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폭락하게 되었고 결국 1997년 12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 재정 지출의 축소와 국책 사업의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레이시아는 한국이나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IMF 융자 자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구조개혁 또한 IMF의 안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대로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 이듬해 1998년 중반 이후 한국과 태국의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지만 말레이시아의 통화는 계속 하락하는 상태였고 미국의 언론들은 링기트화의 폭락이 마하티르 총리와 기득권층의 개혁 반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더해 무디스와 S&P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감에 따라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채권단을 상대로 한 국채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오히려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 친미관료였던 이브라임 부총리를 해임하고 자신이 직접 경제부총리를 겸하며 IMF 긴급융자를 신청하는 대신 일시적 자본 통제를 단행하였고 이는 당연히 미국 정부와 IMF를 비롯한 서방 언론과 서방학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말레이시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악의의 참 비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자본 통제는 외환시장을 안정시켰고 국제투자 자본이 떠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하에
안정적인 구조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일도 없었고 국가의 전략적 사업을 외국인 손에 힘없이 넘겨주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것이 인도네시아였는데 간략히 기술하자면 IM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부가 석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자 석유값이 3배로 인상했고 이는 국민들의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5,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은행 도산과 금리 폭등 그리고 전체 기업의 75%가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에 이어 1998년에는 브라질의 레아라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마하티르 총리의 주장대로 아시아 모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미에서 똑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또한 러시아 루블라도 폭락했으며 러시아는 곧장 국가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브라질의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IMF를 재촉하여 서둘러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만들었고 예상대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부과했던 여러 종류의 사전 조건은 붙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미국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설 금융 자본가들이 있다는 말을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나라를 살펴보건 간에 달러가 들어간 다시 말해 국제 투기 자본이 활개를 친 나라치고 그 나라의 국민 경제가 파탄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볼 때 그럼 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였을까요? MOPIMOFIA라고도 일컬어지는 한국 최고의 수뇌 경제관료 집단의 구성원들이 말레이시아보다 무능해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전혀 상황이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원부국으로서 외국의 입김에 어느 정도 버텨나갈 힘이 있는 나라지만 한국은 당장 일주일만 원유 수입이 중단된다고 해도 어찌 될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부도를 선언했을 때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지난 일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의 상황을 볼 때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 관점 역시 다수의 의견과 동일하게 양극화의 심화, 아니 더 나아가 총체적인 서민 경제의 붕괴라고 보여집니다. IMF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견 기업의 건전성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부채 잔치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많이 수그러졌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수십 수백 배 더 중요한 문제들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1차적인 개혁 대상이었던 재벌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져 이제는 거의 초법적인 위치에 이르렀고 금융기관은 대부분 외국 자본에 넘어갔으며 금융만능주의와 아울러 서민이 서민을, 노동자가 노동자를, 노예가 노예를 차별하고 배관시하는 이해하기 힘든 사태가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용어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그때는 없었고 직장에서 퇴출되어 중소자영업자로 돌아서기 전에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영업자 비율이 그렇게 과도하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재테크라는 말이 회자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재테크를 독하게 하라느니 재테크에 미치라느니 하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선동구호가 활개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식과 철학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는 점은 IMF로 인한 고용 안전성의 파탄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이 약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상 사회보장의 빈자리를 그동안은 고용보장으로 메워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이러한 마지막 보루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핵폭탄보다 더한 충격을 한국 경제에 던져주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인데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의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가식적인 말장난으로 포장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이 보장되던 시기에는 수입이 크든 작든 간에 정해진 월급을 가지고 적당한 소비와 저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언제든지 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불안해지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 또는 두세 달 후에 잘릴지도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불안감 하에서는 정상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면 당연한 일이고 이는 결국 소비 감소와 저축 및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의 악순환이 되어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정상적인 저축보다는 재테크라는 뜬 구름잡기에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미래에 암울한 예측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이 고용 안정성의 붕괴에서 시작된 일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기 위한 기만 전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정규직 문제와 재테크에 관한 소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인가부터 사람들 입에 회자되기 시작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이미 정규직의 숫자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셨던 정봉구 선생의 말씀처럼 국민소득이 2만 불, 4만 불이 되면 뭐합니까? 비정규직이 800만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이 허울뿐인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 차일피일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사이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시무시한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예로부터 주인보다 마름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 피지배계급을 분할하여 통치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전혀 새롭지도 낯설지도 않은 기법입니다.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이라며 차별 구도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잘못된 구도를 고착화시켜 놓고는 이런저런 정책이라면서 핵심은 건들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려대는 상황은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족주의가 특세를 하면 계급주의가 힘을 잃는다는 것이 정설인데 허위와 기만과 가식으로 얼룩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알량한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할 때 정작 자신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민족주의, 애국주의 다 좋지만 그 전에 우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분배 구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어떻고 노동 생산성이 어떻고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죽어도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의 논리는 결국에는 현재의 기득권을 지닌 그 자신들에게도 결과적으로 해를 끼칠 뿐입니다. 더욱이 사회 안정화 장치가 잘 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매월 받는 급여가 총소득의 유일한 원천인 한국의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 IMF의 사생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 갈 것이라고 꿈을 꿀 수 있는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테크라는 말 장난에 대해서도 비판해 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경부터 일본의 자이테크라는 말에서 흘러들어온 이 말은 그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로서 사람들을 매혹시켜온 듯합니다. 198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광고업계였는데 이것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주식 브로커나 외환딜러 쪽으로 옮겨간 것이 사실입니다. 땀 흘려 일하던 시대에서 대중의 눈과 귀를 자극하여 돈을 버는 쪽으로 갔다가 아예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지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생각할 때 일부 연예인이나 이름 알려진 사람들이 광고 한 편당 수억, 수십억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 사람이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출해낸 무형의 만족도라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접근하면 정당하다는 쪽으로 났습니다. 즉 하루 종일 일한 노동의 대가는 아무리 많이 계산한다 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넘지 않겠지만 그걸 보는 대중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10원, 1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명한 엔터테이너나 최고의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치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용인의 이론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값어치를 만들어내는데 반하여 외환딜러, 환치기업자들, 더 쉽게 말해 돈놀이꾼들은 전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채권왕이라는 빌 그루스라는 사람은 연봉이 4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식견의 한계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세계 경제와 인류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재테크라는 것은 아무리 보기 좋게 포장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사탕 발림을 한다고 해도 그저 불로소득일 뿐입니다. IMF 이후 어느 시점에서 인가부터 세상의 가치 기준이 어떤 정당한 노동을 통한 보상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흔해지면서 그것이 능력의 척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주식 시세나 들여다보고 돈을 벌면 벌어서 한 잔, 돈을 잃으면 잃었으니 두 잔 이런 식으로 술이나 마시면서 정직하고 상식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너무 많이 퇴색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말자거나 그런 것이 모두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부차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입니다.